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실종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2010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32살의 김명철은 키 185cm, 잘생긴 외모를 지닌 남자로 서울에서 전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로 만나는 고객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이었고, 기업들의 공연 기획, 직원 교육, 팀 빌딩 행사 등을 담당했습니다. 김명철은 평소 농구를 좋아하고 아마추어 농구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철에게는 여자친구 이모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에서 만나 서로 사귀기 시작한 후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그 시점에 김명철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10년 6월 12일, 그날은 한국과 그리스의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입니다. 두 사람은 저녁에 함께 축구 경기를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경 김명철은 친구 한 명과 업무상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약속을 잡았고 이 씨에게 괜찮으니 나가도 돼.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축구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철이 만난 이 친구의 이름은 조센비로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조센비는 민간 대출일을 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김명철은 여자친구를 통해 조센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냈고 자주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조센비는 김명철에게 자신이 아는 연예기획사 사장이 제주도에서 대규모 공연을 할 예정이라 그 공연 기획을 김명철에게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센비는 그 일을 통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김명철과 이의 결혼 선물로 그 일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김명철은 저녁에 술자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이 여자친구에게 큰 금액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는 김명철 집에서 도보로 7, 8분 거리에 있었지만 조센비는 김명철에게 차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점은 좀 수상했습니다. 술을 마실 거라면 차를 끌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5시 38분, 이 씨는 김명철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고 김명철은 자신의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이후 김명철은 ATM에서 100만 원을 인출했고 그 장면은 은행 CCTV에 찍혔습니다. 시간이 지나 11시쯤 이 씨는 남자친구가 아직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상황을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씨는 김명철이 보낸 매우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네 친구한테 네 모든 과거를 들었고 나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너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 지금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났어. 우리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자. 이 문자를 읽고 난 뒤 이 씨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김명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 씨의 전화가 울렸고 발신번호를 확인하니 남자친구의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오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도 이렇게 전화할 수 있니? 이제 나는 오빠랑 함께 할 거야.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말을 마친 뒤 전화는 끊겼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김명철의 어머니도 아들로부터 온 이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요즘 여자친구 때문에 제가 많은 빚을 졌습니다. 잠시 숨어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면 어머니는 저를 낳지 않았다고 하세요. 김명철이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난 2010년 6월 14일, 김명철의 가족과 그의 여자친구는 함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자발적인 가출로 간주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명철의 가족과 여자친구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부모님의 눈에 김명철은 매우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평소에 나쁜 습관이 없었으며 빚을 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 갚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김명철은 문자에서 여자친구 때문에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남자친구에게 빌리게 할 만큼 무책임한 여자가 자신의 고액 신용카드를 흔쾌히 빌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리는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명철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찰이 주목한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그날 오후에 김명철이 만났던 친구 조센비였습니다. 경찰은 조센비를 찾아가 그를 조사했습니다. 조센비는 그날 김명철에게 대형 연예기획사의 최 실장을 소개했으며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 후 최 실장이 김명철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12일 만났을 당시 김명철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조센비는 개인대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명철의 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날 김명철은 총 5,500만 원을 들고 다른 약속이 있다며 급히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명철의 가족과 여자친구는 조센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첫째로, 김명철이 타던 차는 1,000만 원에 구입한 중고차였습니다. 둘째, 김명철은 조센비의 개인대출 회사에 여러 장의 빈 차용증을 남겼습니다. 차용증에는 김명철의 손도장과 개인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금액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센비가 나중에 빈 차용증에 원하는 금액을 적어 김명철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셋째, 김명철이 다니던 전시회사의 동료들에 따르면 고객이 첫 만남에서 대규모 계약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실종 직전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김명철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과거의 문자 기록과 김명철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본 결과 그는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를 자주 사용했고 말투가 부드러우며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6월 12일 여자친구가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에는 띄어쓰기가 없었고 말투는 강압적이었습니다. 이 씨는 조센비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 씨는 조센비가 그녀에게 보낸 문자나 그의 블로그 댓글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조센비는 말투가 강압적이며 띄어쓰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최 실장을 찾아내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 실장은 사실 식당의 배달원에 불과하였고 조센비의 요청으로 연예기획사의 실장인 척 가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당시 만남 전에 조센비와 함께 서울의 여러 약국을 돌며 수많은 수면제를 구입했다고 인정했으며 그날 술자리에서 김명철의 술에 약을 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최 씨와 조센비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김명철을 한 곳에 공사 중인 빈 사무실로 끌고 갔고 이 장면은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즉 조센비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고 그가 분명히 무언가 잘못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사무실에 도착한 후 김명철이 금방 깨어나서 스스로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명철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이 사무실은 김명철이 실종되기 3일 전 조센비가 급하게 임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센비는 집을 구할 때 중개인에게 여러 가지 이상한 요구를 했고 사무실은 번화한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사무실 내부의 소리와 외부 소리가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물 압력이 충분히 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또 다른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사무실의 물 사용량이 실종 당월의 평소의 2배에 달하는 89톤이었고 한 달 동안 사용된 물이었습니다. 89톤의 물 사용량은 사무실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으며 경찰은 이를 의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센비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을 어떻게 쓰는 건 상관없잖아요. 내가 내 물값인데 대청소를 못하나요? 이게 불법인가요?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김명철의 많은 머리카락과 붉은 자국을 찾았으며 붉은 자국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그것은 분출에 의한 자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낮은 위치에 있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에 칼을 찔러 피가 매우 빠르게 튀어 주변 물체나 벽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김명철이 이 방에서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마주한 조센비는 경찰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김명철과 그날 갈등이 있었고 김명철을 때리긴 했지만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명철은 자리를 떠났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불법 감금과 폭행 혐의로 조센비와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센비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센비에 대한 7년형이 선고된 후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보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센비가 몇 년 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9년 김명철이 실종되기 1년여 전에 서울의 한 주택에서 28세 남성 박병준이 자택의 욕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욕실의 가스 온수기에서 가스 누출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 부검 결과 박병준의 몸속에서 대량의 수면제와 알코올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박병준의 사망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바로 조센비였습니다. 박병준은 당시 조센비의 직원이었고 당시 조사에서는 특별한 의혹이 없어서 사고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김명철 실종 사건 이후 조센비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경찰은 박병준의 사망도 조센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병준은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박병준이 사망하기 전 대규모의 인생보험을 가입했으며 만약 박병준이 사고로 사망하면 수령자는 170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보험금의 월 보험료는 약 150만 원이었는데 당시 박병준의 월급은 15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준이 고에게 보험료를 지불했다는 점이 매우 의아했습니다. 또한 박병준은 매월 12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보험을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고액의 사고보험료를 지불했을까요? 더 조사한 결과 박병준의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은 바로 조센비였으며 이 보험의 수익자는 조센비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조센비와 형은 박병준과 혈연 관계가 없었고 2008년부터 조센비는 박병준을 위해 이 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박병준의 집에 가스온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더 많은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조센비는 중학교 시절 한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상점 주인에게 발각돼 치욕을 당하자 주인의 목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센비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조센비는 본명이 아니라 가짜 신분으로 본명은 이권규였다는 것입니다. 1993년 그는 쌍둥이 형과 함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을 일으킨 뒤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여러 번 보험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센비는 상습적인 범죄자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김명철은 정말로 조센비에게 해를 입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행에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조센비가 박병준을 해친 이유는 보험금 170억 원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김명철을 왜 해쳤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그의 동기가 장기거래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질투심이 주요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씨가 김명철을 만나기 전 조센비는 이 씨에게 매우 잘 대해왔습니다. 이 씨가 마음에 들어 조센비는 이 씨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사치품 가방과 화장품 등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씨 때문에 종교까지 바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씨가 교회에서 김명철을 만나 빠르게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하게 되자 조센비는 김명철을 제거하려고 결심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네티즌들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2013년 5월 조센비, 즉 이권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쌍둥이 형은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김명철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의 유해도 찾을 수 없고 아마도 김명철의 가족과 연인에게는 조센비가 말한 것이 진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즉 조센비가 김명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언젠가 김명철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